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는 민주당 대 민주당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리멸렬을 넘어서 붕괴 지경까지 이른 국힘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다른 주자들도 너도 나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선거에는 관심이 없고 차기 당권에 눈독을 들이는 한동훈 전 대표는 영남 지역을 누비면서 윤석열이 있었어도 코스피 6천은 달성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대고 있습니다.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부 분열과 예상치 못한 변수입니다. 선거 국면이 일방적으로 흐르자 보수 매체는 오일 쇼크 경고를 날리고 중동 공관에 공관장이 없다며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사설을 올립니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안달인데 중동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서 믿고 맡길 만한 정부 여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봄에는 제철 음식 드시는 게 제일 건강에 좋습니다. 보리숭어 준비했는데요. 제철 보리숭어 맛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먹방했는데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소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생선이 있구나. 아주 싱싱하고 쫀득하고 고소한 보리숭어인데요. 300g 한 팩인데요. 1+1 600g 드리거든요. 충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성인 4분이요. 가격이 그런데도 29,900원에 무료 배송이니까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 많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제철 음식. 보리 싹이 올라올 때 잡혀서 보리숭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한껏 살이 올라서 정말 찰지고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전화 주문 여러분 많이 하시죠? 1551-3158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맛있는 보리숭어 드시고 봄에 힘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수경칩 지났는데도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서 출래 불사춘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봄이 왔어도 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봄을 그냥 저절로 맞았습니까? 봄이 안 와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었습니까? 봄을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또 날씨도 곧 풀릴 겁니다. 자, 오늘부터 힘차게 한 주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승중상을 당하셨는데 저는 승중상 이번에 그런 말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를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됐을 때 그걸 승중상이라고. 예. 그러니까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같은 할머니. 예. 그래서 아버지 저때는 같은 이제 할머니. 어머니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애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곳으로 잘 모시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도를 표하셨습니다. 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정 수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좀 진한 네이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검정색으로 보여서 또 김규현 변호사님 오셔서 그렇게 입으셨나 했습니다. 네, 제가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김지호. 네. 성남이세요? 네, 지금 화가 났습니까?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아유, 오늘 아침에도 6시부터 9시까지 열심히 아침 인사 드리고 그리고 백운기에 정어리 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좋은 결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월요일의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이 모이니까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네, 오늘 이슈 다루기 전에 먼저 반갑고 참 힘이 나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별을 단 준장들, 원스타 3점검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이 입에 붙어가지고 박정훈 장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별을 달고 3점검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실까요?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정훈 준장입니다. 3점검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청사회부 이처장. 저렇게 별을 달면 대통령이 3점검을 수여하죠. 3정, 육해공 3군이 일치 단결해서 호국 통일 번영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뭐 이제는 좀 사정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병대가 준 4군 체제가 됐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이제 전통적으로 육해공 뭐 이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저기 그 검에도 글자가 막 써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말했던 뭐 필사즉생, 필생즉사 옛날 그 귓구들이 이렇게 다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준장 진급하실 때만큼이나 이번에 기분이 좋았고 박정훈 대령한테 박정훈 아직도 대령이에요. 박정훈 장군님한테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칼입니까? 진짜 칼이라고요. 진짜 칼이에요? 예. 그렇군요. 박정훈 장군이 3점검 받는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참 뿌듯하고 기뻤을 텐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은 더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뭐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가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급입니까? 뭐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변호를 해드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제가 또 많이 오히려 의지를 하는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원래 장성 진급하면은 옛날에는 지휘봉을 줬어요. 그랬다가 한때는 이제 삼정도 짧은 칼 이걸 줬다가 참여정부 때 삼정검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때 집단 항명 수괴로 정말 몰려가지고 고초를 당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저렇게 장군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모습 저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박정훈 장군 같은 그런 참군인이 이렇게 우대받는 세상 이걸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뻐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박정훈 장군 이렇게 축하하면서 뭐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슬그머니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혹시 취재하신 거 있습니까? 수고했다고 하셨겠죠. 취재들 좀 하세요. 저는 취재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만약에 내란 진압 안 됐으면 당신이나 나나 살아 있겠나 그러셨대요. 어머, 진짜 그렇겠다. 뭔 말씀이네요, 진짜.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애틋한 그런 눈빛 주셨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박정훈 장군을 한번 뵀어요. 그랬더니 정어리 의원님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한 6개월 가까이 벽만 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6개월 넘죠. 이렇게 그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냥 책상 하나 주고 벽만 이렇게 보고 하루 종일 보냈는데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보직해 힘든 게 2023년 8월, 9월 그쯤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출근하기 시작한 게 12.3 개헌 이후입니다, 내란.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벽만 보고 다니셨고, 뭐 구름, 새, 돌 막 이런 거하고 대화를 하실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때 거의 유일하게 위로가 됐던 것이 또 정어리 TV였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도 거의 빼지 않고 정어리 TV를 봤다. 그때 우리 정어리 의원님들께서
위로 격려해 주신 게 참 큰 힘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이 전해달라. 진짜인 것이 제가 어느 행사에서 예전에 임세훈 소장도 오는 맞아, 행사였어요. 예. 근데 박정훈 대령도 오는 행사였어요. 그때.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임세훈 소장을 예. 데리고 갔죠. 그래서 대령님 여기 임세훈 소장이라고요? 하니까 박정훈 대령 정어리 TV에서 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또 2차 특검에 특검보로 들어간 분이 김정민 변호사가 또 이제 박정훈 장군의 변호를 맡았었죠.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2차 특검에서는 내란과 관련된 거 다 이렇게 밝혀낼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한데 정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해야 내란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좀 기회가 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특히 김건희 특검도 뭐 재판 나와서 준비가 엉망인 것도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이러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한 마음도 한편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걸 다 움직일 수 있는 추동력은 국민들의 관심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식으면 저절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별로 안 시끄럽겠네. 그러면 이제 대충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에너지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하면 된다라는 다짐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역 할미님, 김규현 변호사님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애도 문자 보내주셨고요. 툴립님께서는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힘내세요. 백운갱커님, 저거리언님들 모두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 국힘당이 공천 신청을 마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출마해봐야 뭐 그런 표현까지 쓰더군요. 바닷물에 생매장 당하는 그런 경우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해봐야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그것부터 좀 정리해라 이런 얘기인데 대구 경북에는 15명이나 몰렸다고 그러네요. 네. 뭐 전부 될 것 같은 데만 잔뜩 몰리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요, 진짜 저게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불출마할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당권파들이 계속 모욕을 하는 게 본인이 시정을 잘못해가지고 인기 없는 걸 왜 자꾸 당 탓하느냐 이렇게 자꾸 막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좌표 찍어가지고 사실상 깎아내리려고 한 게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괜히 어거지로 출마했다가 뭐 한 30% 초반대 득표하고 이러면은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거죠. 치명타죠, 치명타. 네, 그래서 안 나가고 차라리 선명하게 지금 당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강하게 질타했다. 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나중에 뭐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당권 경쟁을 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어거지로 패전 투수로 가가지고 패전 처리해봐야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지금 공관위원장이 이정현 전 대표잖아요.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을 세우겠다. 후보 없이 또 빵집 갔는데 빵이 없어. 근데 빵 판다고 그러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 전국 선거를 해보면 전국 선거의 승패는 서울, 경기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서울, 경기에서 승리하고 충청, 부산 여기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부산과 충청, 수도권에 승리해야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만 해도 지금 지난번 후보였던 김은혜 후보가 아예 경기도지사 나갈 생각조차 안 합니다. 나한테 그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오세훈 시장이 공개적으로 장동혁 디스카운트 그냥 나 후보 신청도 안 할래. 이러면 뭐가 심각하냐면요.
서울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런 광역단체장이 뺏겨도 구의원과 시의원이 있어야 그 말단 조직이 살아 있어서 정당이 유지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하고 서울 제일 큰 데를 거의 지금 포기했다시피 지금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충청 김태흠 도지사가 이 신청서를 안 냈다는 거는 그냥 충청권까지 지금 다 밀려나갈 이런 분위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고 지금 공관위원장이 뭐 후보를 안 내는 이거 그냥 다 그냥 망하자. 이번 판에는 우리가 질 수뿐이 없으니까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 대구 경북에서 한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근데 후보를 안 내는데 공천 기강을 세우면은 뭐 하자는 거죠? 뭐 그냥 다 없애고 그냥 망하자. 공천 기강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접수 시한 안 지킨 놈은 절차 위반했으니까 나는 엄정하게 할 거야.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가 공모 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세훈한테 제발 후보 대달라고 뭐 빌거나 이렇게 애걸복걸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뜻 얘기하는 것 같은데 허공에다가 칼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공천 기강 세우는 말이 이건 그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주객전도라고 그럴까? 본질이 이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더라도 후보를 내서 싸울 만한 싸움을 해야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초에 이길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기겠다는 게 민주당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뭐 한동훈이나 오세훈 같은 당내 반대 세력들만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장동혁 지도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공천이나 이런 것들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자기 떨어뜨리려고 다 짜놓은 판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 가지고서는 연기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좀 이상한 게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현역들은 출마하지 말고 뭐 선거운동해라 뭐 막 이런 기초단체 예, 나가지 말라는 그런 취지들 얘기도 했는데 아니 현역들 그래가지고 공천 신청 안 했더니 또 이번에는 뭐 그거 갖고 문제 삼으면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패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아예 수도권하고 충청도 포기한 거예요 이제 포기하고 어떻게 하든 자신들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을 자기들끼리 좀 논아 먹겠다. 우리는 요것만 확보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정말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다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끼리 차지하더라도 이 자원이 부족하다. 너희도 좀 나가.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지방선거 포기 선언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 정치 비즈니스를 못 하죠. 지금 뭐 고성국 TV 이런 사람들 열심히 지금 컨설팅하고 돌아다니면서 정치 신인들 갖다가 말이 정치 신인이지 극우 세력에 줄댈 수 있는 사람 충성 친위대들을 이제 양성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결국 말씀하신 대로 현역들 뭐 당협위원장들 싹 다 이번 기회에 물갈이 해가지고 우리 친위 세력으로 다 교체하겠다는 속셈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당을 운영해 가지고 대구 경북에서도 만약에 지면은 장동경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에 대구 경북만큼은 절대로 지들이 안 떨어지니까 지역주의에 대한 모종의 종잣돈은 살아있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구 경북 사람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뭐 한동훈 계를 치고 지금 뭐 장동혁계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극우로 줄 서고 이런 것들 대구 시민들 경북도민들 안 좋아해요. 극소수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노표가 결집하고 있는 게 인위적으로 한동훈을 갖다가 이번에 못 나가게 뭐 재보궐을 안 열리게 만든다든지 뭐 자객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면은 대구 경북이라고 해서 순순히 그 국민의힘 안 찍어줍니다. 결국 이렇게 박해하면은 우리는 민주당 지지해가지고 대구 경북에서도 한번 국민의힘 타격을 줘갖고 완전히 엎어버리자. 이 분노표심도 모여요. 근데 장동혁 이 당권파들은 그래봤자 우리 유튜브가 섭렵하고 있는 고성국 TV, 전환길 TV가 섭렵하고 있는 당원들이 100만이 넘는데 그거 어린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제가 보기엔 위험해요. 네. 근데 오세훈 불출마 선언은 이제 내가 꼭 안 나가겠다라는 것보다는 뭘 좀 하게끔 해줘야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라는 것이 더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나경원, 신동욱 뭐 그렇게 이제 뭐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던 이 사람들도 출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겠어요? 괜히 출마하려면은 배지 떼야죠.
떼야 되죠. 떼야 되죠. 네. 그러니까 배지라도 지키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길게 다들 하긴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차피 안 될 선거에 돈 쓰기 싫다거든요. 그러니까 노세훈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신동욱도 그렇고 근데 보통은 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래서 앞으로 이런 비전을 만들고 이래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불출마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불출마는 보통 그냥 내가 안 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 거창하게 불출마 선언합니까? 그러니까 돈 쓰기 싫다는 걸 그렇게 화려하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뭐 대단한 명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돈 쓰기 싫다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 이 당은 정말 최소한의 애당심조차 없고 의리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기로 선거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예전에 종로 나갔다 떨어졌었습니다. 정세균 당시 후보한테. 그때 이긴다고만 했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광진에 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기로는 민주당이 약간 우세할 때는 떨어져요. 근데 뭔가 그 당의 힘으로 갈 때는 또 후보가 되고 선거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세훈은 혜택을 그동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좋았을 때 시장 됐잖아요. 지번에도. 지난번도 그렇고 보궐 때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개인기가 아니라 당의 혜택으로 됐으면 지금처럼 당이 어려운 시절에는 본인이 나서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모습은 좀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쫄보로 또 내가 희생하기 싫고 하니까 지금 저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오세훈 같은 후보는 배은망덕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애당심도 없어요. 되돌아보면 2024년에 22년이죠. 죄송합니다. 그 윤석열 되자마자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 때 사실 우리 당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결과로 말해주잖아요. 뭐 서울, 부산 뭐 다 떨어졌잖아요. 당시에 서울시장도 저희가 누가 나가냐면서 후보가 없었는데 당시 송영길 대표가 내가 그러면은 뭐 희생하겠다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질 거 뻔히 알고 나오는 게 그게 애당심이라고 봐요. 근데 이 당은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될 걸 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나가라 그래. 제가 당권보도 얘기 들어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게 신동욱 나가달라고 아직도 바zet가랑이 잡고 있대요. 너밖에 없다. 근데 신동욱이 나가면 서초월이 비잖아요. 거기 또 김민수 최고를 넣는다는 뭐 얘기까지 하더만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다 자리 배분하려고 꼼수만 부리지. 제가 자신 있으면 하여튼 장동혁은 서울시장 나와서 본인의 인기를 증명하세요. 자꾸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당 운영할 거면 나가서 대권 주자는 되려면 서울시장에서 당선돼야 뭐 되는 거지. 그 의미 있는 득표라도 돼야죠. 뭐 떨어지더라도.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서울 아닙니다. 충남도지사? 살다 서로 안 나가겠다고 싸우는 그런 선거는 참 그러니까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 당은 이미 이제 다 포기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끝나고 이제 전당대회에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책임지고 장동혁이 물러나면 그 당권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다 지금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한동훈인데 한동훈이가 뭐 지금 뭐 돌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할 말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었어도 코스피 6천 찍었을 것이다. 이야,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요? 직접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들어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게 결국 5천, 6천을 견인하지만 그건 결국 이렇게 현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5천, 6천의 주가지수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그런 면에서 좌우된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저 주둥이를 어떻게 좀 때려주고 싶은데 아마 네 분 다 똑같으실 거예요. 다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순서대로 합시다. 임세연 대변인부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한 말씀씩 해주세요. 아니 뭐 누가 보면 굉장히 대단하게 이 금융 쪽이나 경제 쪽에 경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을 태도를 이렇게 해요. 마치 대단하게 뭐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뻔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때 만약에 지금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었어도 저는 2천이 못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이 어느 한 종목이 완전 견인을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물론 지금 반도체 사이클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주가 지수라는 건 무조건 그 산업, 기업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PBR이 낮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왜 코스피가 낮았나? 이게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3천 못 넘었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윤석열 정부에 일단 하반기에 비상경 발표하면서 그 사이클도 무너졌었어요, 한번.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또 살아난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만으로도 6천이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한 30% 이상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 두 종목이 신작 전체를 견인을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예전에 슈퍼사이클 때도 3천이 못 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막 소위 말하는 저는 저게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개소리 하는 거예요, 개소리.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개소리 하는 건데 정작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상법 개정,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고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 해소. 윤석열이란 불확실성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다. 그걸 전혀 이해하고 못하는 겁니다. 임세훈 소장님이 주식 전문가라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좀 부각이 안 됐어요. 대한민국 증시가 30년 동안 저평가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리안 리스크. 결국 뭐냐면은 북한 위협이에요. 안보 리스크. 그 다음에 재벌 리스크. 재벌들, 뭐, 일부 재벌들, 그 다음에 일부 대주주들이 사실은 주가 조작하고 그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막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코리아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를 받았는데. 자, 윤석열 정권 때 어땠습니까?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전단지 보내고 막 백령도에서 K9 자주포를 200발씩 그냥 북한 앞바다 근처에다가 자주포 쏘고 그냥 아파치 헬기 띄우고 전쟁 나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 나는 줄 안 게 아니라 북한이 전쟁 나는 줄 알고 대전차 방호벽을 그냥 38선 인근에 쫙 깔아버렸습니다. 그 참호를 깔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는 김건희 씨가 무슨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주식이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이 누구 때문에 계엄 저질렀냐? 이구동성 한동훈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두 번째 당대표 됐을 때 내가 총선에서는 쫄딱 망했지만 이번에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만들겠다. 성공한 정권 만들겠다. 정권 재창출하겠다. 그러고 당대표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년도 안 돼서 탄핵된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 탓을 합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명이 됐고 아쉬운 처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민주당의 공격을 유도하는 어그로를 부산 가서 끌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귀 괜찮아요? 어우,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친한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친한계 내부에서도 저건 실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 말했다. 왜냐하면은 의도는 알겠는데 그냥 이제 말할 때 어느 대통령이 정치를 하더라도 사이클이 와서 올라간 거라 저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굳이 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해가지고 또 혹시 윤석열 극우 쪽 표도 받아보려고 지금 와서 또 태세 전환하나 이런 얘기 왜 듣냐. 그래서 친한계 내부에서도 저건 실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인파로이드라고 제가 스테로이드의 인파를 제가 합성해가지고 좀 만든 용어인데 스테로이드 이제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스테로이드 맞잖아요. 제가 인파 앞에서 한번 환호를 듣고 인파로이드를 맞으면은 원래 부작용이 저렇게 많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를 받다 보면 흥분하게 되는데 근데 명백한 이게 잘못이 있는 것은 코스피 5천이라는 공약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국민의힘 정치인들 전부 비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공상에 가까운 얘기라고 하더니 그러면 한동훈 말대로 누가 해도 될 것 같았으면 그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다 예상이 되는 거였으면 왜 그때는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하다가 막상 달성을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뭐 누가 해도 할 거라고 이런 짜치는 얘기가 어딨어요. 하여간 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쪽으로 지금 이제 포지션을 넓히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본인이 서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억지로 공간을 만들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천박한 인식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주가 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를 잘하시는 게 이로 열거해도 끝이 없는데 고작 지금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주식 올라가지고 돈 벌게 해주니까 좋아한다.
실정이 많은데 이런 인식 가지고는 보수지간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말에 틀린 것이 주식 오르는 게 현실의 삶에 영향이 전혀 없다. 그렇죠. 영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요. 주가지수 오른 게 심리가 개선되기도 하고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네. 그 외에도 열거할 거 많습니다. 뭐지 대단한 얘기하는 것처럼 저기 서가지고 혼자 무슨 뭐 말하다 죄송합니다만 정신승리하고 있습니까? 원기 충전하고. 포악한 똥냥이 님이요. 전쟁 준비한 윤꼴동이 코스피 6천 드립도 개념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기현 변호사님 차례였는데 임세현 소장님이 잘라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일단 저 말 중에 제일 웃긴 건 윤석열이 계엄을 안 하고 그죠? 윤석열이 계엄을 안 하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말부터 있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고 그 윤석열이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요 한동훈 죽었습니다 지금.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만 죽은 게 아니고 진짜로. 근데 지금 본인 살려준 게 윤석열이 계엄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빛의 혁명으로 본인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워해야지 일단. 그리고 지금 주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법 공부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도 모르고 주가도 모릅니다라고 지금 저 자백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해서 여러분 제가 이 주가가 가는 게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올랐던 게 반도체 사이클 분명히 있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도 그냥 알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얼마나 그 지금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 반도체 기업들 잘 되게 만들려고 외교를 얼마나 잘 해왔습니까? 그리고 AI 이런 것들 또 잘 해보려고 그런 추진을 많이 하면서 그 엔비디아 가가지고서 엔비디아 칩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또 수주를 해왔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기업과 정부가 다 잘해갖고 된 거지. 윤석열이 있었으면 맨날 술만 먹느라고 이거 뭐 됐겠습니까?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요. 사실 윤석열 때 우리나라 그게 있어요. PBR이라고 주가와 그 뭐라 그러죠? PBR 장부. 장부 네. 가치. 주가와 그 기업의 장부 가치에 대한 그 비율이 있는데 우리나라 1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그냥 있는 자산들 그냥 다 팔아치워도 주가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됩니까? 그거를 그냥 주변국인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수준인 이 정도만 맞춰도 우리나라는 5천이 된다라는 게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고 그거를 지금 실현시킨 거거든요. 그거 실현시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공약과 정책이 상법 개정이었어요. 예. 자사주 소각시키고 그리고 기업 총수들이 자기 이익을 뒤로 빼먹어서 소액주주들한테 못 가게 막고 이런 것들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하겠다고 호언장담 치다가 그거 결국 재벌들이 반발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반기업 정책이다 하면서 안 했습니다. 그거 할 때 한동훈도 당연히 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당대표하고 다 역할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했어야 될 일인데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할 말을 해야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얼른 적당한 비유가 안 떠오르는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다들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공부했으면 변호사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죠.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었어도 코스피 6천 됐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네 분의 의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말씀만 더 드리면요. 윤석열이었으면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못하고 반도체 사이클도 정부가 초만 쳤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4천도 못 넘었을 것 같고요. 아무리 활황이 됐어도 3천 조금 뭐 넘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란 전쟁 났잖아요. 이거 터졌으면 진짜 2천 밑으로 그렇죠. 지금 내려가고 이제 있을 더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요. 아니 윤석열 정부였으면은 코스피 시장 자체가 국유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 마누라가 그거 갖고 주가 조작해서 돈 벌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우리 긁혔다고 또 조롱한다니까. 긁혔다고? 우리 긁히지 않았어요. 아니 한동훈 씨 이제 민간이니까 한동훈 씨 인버스 투자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니야? 고버스 했거나? 지금 긁혔다는 게 한동훈이가 한 말이죠. 네. 뭐 민주당, 조국당이 단체로 긁혀서 경쟁적으로 제가 주가와 환율에 대해 한 말을 공격 중입니다. 긁혔다고? 지금 긁혔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을 하니까 좀
마상 찔린다 입었냐? 이런 말이에요. 니들이 뭐 잘못해서 치명상을 찔렸냐? 입었지? 약간 이런 거죠. 한동훈 씨 긁힌 게 아니라 너가 다른 이야기하고 잘못된 얘기 하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누나가 누나는 아니지만 원래 긁힌 사람이 글 저렇게 써요. 써요. 우리는 간지러워요. 긁히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왜 주가 주식시장 지금은 뭐 좀 전쟁 중이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변수들이 있어서 오늘도 지금 사이드카 네.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던가요? 뭐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증시가 이렇게 잘 되고 전쟁만 아니었다면 참 대단한 성과 속에서 선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일단 주식 어떻게 해서 좀 깎아내려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이 보수 매체 쪽에서 이러다가는 선거 해보나 마나 그러면은 이제 보수가 괴멸하면 자기들도 힘들어지니까 막 엉뚱한 데다가 시설을 분산시키는 게 보여요. 사설을 보면은 뭐 중동 공관장 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물론 그 부분은 문제는 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시선을 돌리고 또 이 오일 쇼크 막 과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정부의 부족한 점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한동훈만이 아니에요. 이준석도 그렇고 또 윤희숙도 그렇고 계속 이건 뭐 대통령이 잘해서 한 게 아니다. 깎아내리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들어보시죠. 5천원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 꿈의 또 코스피 지수라 했는데 지난해 4월 대선 토론에서 뭐 너무 가볍게 5천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격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실현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에게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 개혁신당은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그렇고 코스피 5천이 저희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것에 의지를 둔 것도 하나겠지만은 네. 두 번째로는 결국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지금 주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게 그게 크거든요. 네. 그건 뭐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것일 테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상법 개정안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오히려 민주당보다 셀 때가 있습니다. 5,000피, 1,000스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공약이 어쨌든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항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내려갈 여지도 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칭찬을 해라. 잘한 건 칭찬을 해. 그렇게 짜치게 깎아낸다고 본인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 오히려 본인도 공간이 열리는 거지. 제가 다 정치적인 조급증이에요. 저 윤희숙 저분이 지금 이제 서울시장에 유력한 주자가 돼버렸는데 본의 아니게 1월 달에 저 얘기했는데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뭐 전쟁 변수 때문에 잠깐 지금 조정이 오고 있지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맛집이 되고 싶으면요 본인이 요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옆집 저거 맛없다고 뭐 그렇게 뭐 별점 테러만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저기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잘하면 됩니다. 본인이. 네. 맞아요. 윤희숙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땅 투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본인이 땅이 많고 부동산 투기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 흐름은 또 잘 모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슈퍼사이클 들은 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슈퍼사이클인 거 맞아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 우리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올랐다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흐름이 있어요. 그럼 윤석열 때 잠깐 내려갔던 것도 그때 흐름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고 이재명 정부 때문에 부동산 올랐다 얘기한 것도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외 관계의 그런 어떤 일관성,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껄끄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 합의했던 그 안까지 민주당 정부에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지율의 핸디캡, 지지율 하락을 무릅쓰고 내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이든 안보적인 측면을 위해서 일본과의 약속은 전임 정권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민주당 정권에서 정말 그런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런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것들 그냥 공개적으로 정권 초부터 나는 이거 하겠다. 전임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였다. 이거 저는 그거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또 우리 대통령님 또 왜 그러시나. 근데 그런 밑바탕이 있길래 지금 일본과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폄훼하면 안 된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 이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안보적인 관계. 세계 각지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가 지금 안정적이에요.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만큼 정말 기초, 밑바닥 이것을 잘 다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화장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세현 소장님, 소주 참이슬이 얼마씩이에요? 한 병에? 지금 뭐 식당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대체로.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먹어가지고 식당에서는 5,000원에서 6,000원까지 합니다. 아니 네. 어떤 분이 예. 윤석열이었어도 참이슬 6,000원이었을 거다. 뭐 그렇죠. 소주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겠죠. 하도 그쪽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실에 납품되다 보니까. 소주 회사 주식은 올랐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소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윤희숙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들려드렸더니 아까보다 구독자가 4분이나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안 낼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재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때 대통령실이 만든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대통령실에서 주도했고 한덕수가 이거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홍철호 전 수석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우리가 대통령실이 다 저 문제를 이제부터 그 현실로 옮기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김규현 변호사님,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 이런 문건이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저기서 버벅거리면서 홍철호 수석이 지금 막 지금 이게 그랬을 시나리오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렇게 움직였던 걸로 보입니다. 저기에 있어서도 예상 시나리오 저런 것들 보면은 저거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무수석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방첩사나 뭐 그런 데서 과거에 무슨 개헌 문건이나 이런 거 만들 때랑 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왜 이완규랑 그 윤석열과 그 관계에 있었던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갑자기 저렇게 나왔을까? 원래 기존의 헌법재판관들도 임명 안 하겠다고 버티던 사람이 이걸 생각해 보면은 답은 명확하죠. 저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이 발현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헌법재판관을 자기들이 헌재에 집어넣어가지고 탄핵을 기각시켜야 되겠다라는 심경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런 문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홍철호 수석이 저거는 그랬을 리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본인들이 저렇게 꾸민 거죠. 보는 순간 저래서 한덕수가 그때 그랬구나 라고 온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일 쿠데타가 실패하기가 어려운 게 저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탄핵을 됐어도 그때 당시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 함상훈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 마음먹은 대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탄핵 안 시켜버리고 얼마든지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건 약간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는 게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가 갔다 이제 이렇게 또 너무 막 글로 가면은 한덕수는 또 미꾸라지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임명 안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그런 거야. 사실 옥중에 있는 혹은 지금 옥에 갇힐 윤석열의 지시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기가 막히게 써먹을 우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쟁점이 저게 아니고 이 직권 남용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그 당시에 직무대행이었으니까 본인이 권한이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도 자체가 3명.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각 3명씩 이제 지명을 하면은 임명이라는 형식적인 행위만 대통령이 하는 건데 본인이 마치 뭐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갖다가 고를 수 있는 것처럼 뭐 내가 한번 심사해보고
내가 봤을 때 지명된 사람 좀 아닌 것 같은데 난 임명 안 할래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근데 그걸 한덕수가 누가 시켜서 했는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는지 요거는 이제 양형에 있어서 약간 참작할 사유이지 직권남용이나 이 범죄 성립에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제2의 내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때 진짜 또 그때 생각하니까 우라가 그냥 답답해가지고 역시 성남 맞네요. 아니 아니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그 다음에 그냥 일사천리로 다 정리될 줄 알았더니 이 내란장당이 헌법재판관 또 임명 안 하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안 당할 뻔한 거잖아요. 사실 그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우라가 막 엄청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정말 아찔할 뻔했습니다. 아찔했죠. 까딱 잘못하면 아찔했죠. 그렇게 됐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때 뭐 김정한 변호사님이나 뭐 민변이나 여러 이제 시민사회 단체 변호사님들이 헌법 소원을 내고 가처분을 내 가지고 그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그 임용 절차를 중단시켰고. 또 그거를 인용한 것이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 대행이 이런 식으로 2명을 갑자기 임명하는 것은 이거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제동을 걸어주면서 사실 이 탄핵이 스무스하게 잘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아찔해요, 어떤, 아찔해. 기지와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잘 발휘된 결과 이렇게 된 것이고 결국 그 근저에는 시민들의 강력한 격려와 응원과 성원이 이런 동력을 만들어준 거다 저는 생각을 저 합니다. 문건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의 예상 시나리오를 지금 예측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임기가 있는데 그 종료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때 전까지 선거 안 나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잖아요. 얘네들 전략이 선거를 어떻게든 밀어가지고 임명이 안 된 상태로 밀어가지고 임기를 넘겨버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대응책을 세운 거란 말이죠. 예상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을 적어도 그 부분은 자백을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대응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너네들이 이런 준비를 했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이게 내란 연장 뭐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까? 뭐 내란죄는 폭동을 이제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내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은 있지만 그걸 이제 겨우 이제 지금 법적으로 규율한 게 직권남용하고 이제 뭐 직무유기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 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죄들이거든요. 아쉬움은 있는데 어쨌든 전에 있는 내란 방조라든지 뭐 내란 이제 우두머리 뭐 중요임무 종사 여기에서 이제 평가를 중형으로 받아야죠. 이런 것까지 다 참작해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한덕수 총리에게도 만약에 전달됐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나오면 한덕수는 반드시 탄핵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나와가지고 한덕수가 결국 탄핵은 기각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 청와대 행정관이 심심해서 이런 걸 적을 리가 있어요? 그래도 ABC를 미리 마련하잖아요. 예산 시는 줬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들이 자기 의견을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문건을 만들어서 글쎄요. 청와대에서 이런 걸 만든다는 거는 지금 헌법재판소도 사법부거든요. 예. 재판에 개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청와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마은혁 재판관 얘기 나왔는데 그때 당시 국회에서 아니 헌재에서 이거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까지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사법에 그러니까 재판에 개입을 청와대가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한 행정관, 작성을 지시한 사람 전부 다 발본 세권을 해서 사실 이거 처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이면 아무리 높아도 3급이에요. 아무리 높아도. 그러니까 5급, 4급, 3급까지 행정관이고 2급이 선임 행정관이고 1급이 이제 비서관인데 행정관이 마음대로 저런 걸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윗선의 지시, 최소한 비서관급의 지시가 있어야지 저런 문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비서관도 저런 걸 할 수 있나?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수석급인 거예요. 혹은 더 위에 실장급. 그러게 해야지 이게 내 타고 내려서 저런 문건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행정관만 잡을 문제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계속 나올 텐데 지금 1심이 남아있는 재판들이 아직은 있죠. 예, 아직 사실
많은 사람들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박성재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급들 말고 그 밑에 급들은 뭐 대다수 지금 1심이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내란이 일어난 지가 벌써 1년하고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1심을 못 끝내고 있다는 그래서 거는 사실 저도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예. 해병특검 사건 증인으로 나가거든요. 어. 1심 재판에. 예. 멋쟁 해병 사건에. 아직 많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일거에 정리하려면 지방선거를 완전히 압승해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승리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내부적으로 뭘 좀 뭐 싸우고 이런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국힘당이 완전히 괴멸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보수 매체들이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딱 멋지게 해결을 하면서 역시 믿고 맡길 만한 정부 여당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가격제 과감히 시행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네요. 최고 가격제 유가 최고 가격제 시행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주유소 가보면 벌써 휘발유가 막 1,900원대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당연히 이거는 민생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떤 비상한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최고 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좀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생각합니다. 경제가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났고 유가가 폭등할 것 같고 그러한 공포심이 어떤 물가 급등에 굉장히 심리적 요인으로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석유 업계라든지 이런 데가 불투명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거기서 막대한 지금 차익을 누리려고 한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대통령이 약간은 선제적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극약 처방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심리가 처음에 불안했을 때 정말 강하게 나가야 다른 사람들도 이거 내가 매점 매석하고 이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좀 정부를 보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부가 물가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신호를 아주 강력히 줬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처음에 검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행을 굉장히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유가 지금 보니까는 115달러 막 이렇게 올라갔네요. 미쳤어요. 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근데 유가가 115달러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과거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우리 유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오른 적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때야 훨씬 장기적인 상황이었지 이번에는 이란 전쟁이 뭐 조기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건 아니다라는 어떤 정부와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이번 조치였다. 이걸 짚어야 되는 게요.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시장 개입을 하고 이게 또 무슨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가격을 갖다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석유사업법에 원래 규정이 돼 있는 제도입니다. 예. 원래 규정의 제도가 있고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은 그 이상 가격을 정유사가 못 받을 텐데 혹시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최고 가격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유사가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국가가 재정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그 유가가 화제가 된 게 우리 200원 올라갈 때 일본이 20원 올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원유 가격이 똑같이 폭등하는데 어떻게 일본은 이럴까?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국가가 보조금을 굉장히 빵빵하게 줍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범퍼 역할을 보조금으로 해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실질적으로 이건 보조금 지급이나 다름이 없어요.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들 원유의 손해는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 이거를 한다는데 뭘 이걸 또 빨갱이 논리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진짜 매국자들 아닙니까? 매국자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유 정유업계 회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국가의 특혜를 받은 거예요. 은행이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이 원유 업체도 사실상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몇 개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점 매수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 허가 내준 이유 뭡니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민생 도움 되라고 이런 특별 허가를 내준 건데 자기들끼리 매점 매석 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원유가 수입해서 우리 차에 들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뭐 호르무즈에서 못 오는 거 한 1년에 올 겁니다. 아마도 우리 차에 들어오려면 그만큼 물리적 시간이 필요로 하고 가격 산정 방식도 실제로 이게 우리 원유 같은 거는 우리가 사온 가격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원유 석유 가격 여기를 연동해서 매기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가 오른다가 심리적으로 하지만 그게 반영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돌발적인 리스크를 발생하면서 이미 이 원유업체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원유 공급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물량으로 나중에 공급이 안 되면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들만의 기후 때문에 미리 선반영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반영이 돼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는 게 정부의 의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고가격제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석유협회장으로 있는 박주선 회장 비판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유사라든지 석유협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단결해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서로 뭐 이건 담합이 아니니까 우리가 의지로 올리지 않는다라고 결의하고 일단 비축여가지고 최대한 버티다가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근 4, 50년 동안 그런 석유업계 종사자들이 이런 시기만 오면 이때다! 그냥 막 차익 실현, 막 가격 급등 이게 왜냐면은 이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 버리면요. 다른 모든 물가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 투자 심리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발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장 심리를 잘 아는지 장사를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참 이 부분 관련해서 너무 기민하게 움직이니까 정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라 절단 날 뻔했습니다. 그 단초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선 떨어지고 하셨죠. 주식을 엄청나게 해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도 이제 투자자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식을 하다가 이런 말도 하셨어요. 선물 옵션까지도 했다고. 아, 그거는 그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선물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선물 옵션의 간판 상품이 또 원유거든요. 아 이거 해보셨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좀 짚어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상당히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보라 빈대 잡자고 초과 3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혹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꽤 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김규현 변호사님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올린 이 SNS 글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이건 경고를 한다기보다는 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고 그리고 좀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저께 이 글을 올리셨었고 그러고 나서도 뭔가 본인의 뜻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도 또 글을 이렇게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요즘에 이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 점점 이게 그냥 일반적인 토론이나 수기를 넘어서서 파열음이 나는 듯한 그런 반목이 심해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올리신 거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대통령이 말한 바가 저는 다 맞고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약간 저는 그 조선시대로 치면은 이제 그 살인파가 있고 또 뭐 실학파가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의 어떤 대립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개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휴먼 에러를 바로잡는,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바로잡는 게 있는데,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서로 혼동되어 있다. 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막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데 사람을 잘못했다고 처벌해야 되는 이런 혼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냉철하게 보고 분리해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평가는.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도 행정도 현실이에요. 개혁이라는 게 구호만 있으면 안 되고 땅에 발을 디딛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현안 관련 얘기하는데 검찰권 여러 가지 이 부분 관련해서 경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다양한 어떤 옵션들과 부작용들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야지,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올해 이만큼 했으면 내년 또 이만큼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것에 관련해서 잘못되면은 우리 역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어떤 역풍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뭘 하면 일을 유능하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 개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저는 빼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자주 올리는데 그동안에 항상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빙 돌리지 않고, 그리고 짧게 딱 타격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올린 글, 아까 7일에도 올렸다고 얘기하셨는데 7일 날 올린 것도 오늘 올렸던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또 좀 그 사변적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7일 날 올린 것은 책임과 권력 이런 제목이었어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된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다. 이런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감정, 나는 대로 내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 마무리를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이도 들리고, 그런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기는 한데 뭘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저는 복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메시지를 내실 때에는 모두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인 것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뭐 워낙 이제 법사위 위원들이 정부 입법에 대해서 거칠게 비판을 하고 막 추미애 위원장이 막 5개씩 글을 쓰고 뭐 이런 형국에 또 뭐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을 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당탕탕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름대로 대통령이 혹은 청와대가 뭐 어떤 압력하고 있는 어떤 밀정에 이어가지고 속아가지고 뭐 누가 농간을 부려서 그게 아니고 다 생각하고 숙고해서 한 결정이다. 대통령이
그냥 손 놓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배신자가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구도로 보지 마라. 이 사안들을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내세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법사위원들은 서운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고민해 왔고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내왔는데 위로 올라가면 당 지도부로 올라가면 혹은 정부를 갔다 오면 자꾸 모든 게 희석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 반발할 수 있죠. 그런데 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내세웠던 여러 논리 중에 일단 개혁이 오랜만에 하는 70년 만에 하는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보완해야 된다. 일단 가야 된다. 이 논리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근원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약간의 완충이 있더라도 일단 가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더 나아가서 입법을 하면 된다.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의 여러 고뇌가 있다면은 지금은 정부 입법에서 또 당으로 왔다가 또 고쳐가지고 다시 정부 입법으로 또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쳐버리면 당이 이건 정면 대결 구도로 가버리거든요. 이건 국민적 지지를 얻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대통령의 뜻을 좀 존중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내부 분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슬기롭게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부에서는 중동전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이언맨, 슈퍼맨 이런 걸 넣어가지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걸 보면서 참 트럼프 저자가 정말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이따가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리숭어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오늘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후이루이님, 김규현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안진걸 소장님 33700 347 항상 힘내라고 33,700원 보내주시는데 백운기 TV가 홍길동 은행에 무려 1,000만 원이나 기부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 감동입니다. 백운기 TV 100만 임세은 식당 TV 10만 가지야. 정어리 TV 임세은 소장님 추종자 모임 안진걸 TV 올림. 이거 안 읽어주죠? 앵커님이 안 읽어주시면요. 저를 괴롭힙니다. 왜 안 읽어주셨는데 옆에서 뭐라고 안 했냐고 괴롭히십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한데요. 앞으로 이거 하나 고쳐주세요. 백운기 TV 아닙니다. 정어리 TV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고 그때 기부한 것도 우리 정어리아님들이 드리는 거니까요. 예. 무무님, 민주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수십 년 동안 검찰 탄압과 조작으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다시는 검찰 세상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절실합니다. 예. 김소윤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된다. 어떻게 해서든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대통령 뜻은 토론으로 하되 국민의 뜻으로 한다는 건 그냥 된다는 거다. 다들 걱정 마시라.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트위터 X 글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생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동 전쟁이 열흘째 돼가고 있는데 참 갈수록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동 전체가 화약고입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번에 폭사한 하메네이의 차남을 또 후계자로 선출을 했는데 트럼프는 나 그 꼴 못 봐 그러잖아요. 하여튼 트럼프 하는 거 보면은 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온 세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면은 그 나라의 주권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전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쿠바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쿠바는 얼마나 지금 신경 쓰겠습니까? 아무튼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러면서 이란이 저렇게 또
트럼프 신격을 건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을 바로 칠 수는 없으니까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란 대통령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바로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해요. 그것은 지금 이란의 대통령 말이 전혀 혁명수비대라든지 그 군 쪽에 안 먹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어디로 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전쟁을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각입니다. 이게 누가 뭐 장난으로 만든 게 아니고 백악관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아니 세상에 이번에 그 폭격을 해가지고 초등학생 175명이 폭사를 하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걸 마치 전쟁을 게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Wake up, Daddy's home. Welcome home, son. Strength and honor. Strength and honor. What will you do without freedom? Mavericks inbound. You can't conceive of what I'm capable of. Finishing this fight. Yeah, I'm thinking I'm back. I'm here to fight for truth and justice in the American way. I am the danger. Time to find out. Maximum effort. Here it comes. Now end this. Flawless victory. 영화의 한 장면 편집하고 영화 배우들 등장시키고 심지어 거기에 춤추는 모습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백악관에서 만들었다니 말이 됩니까? 경악스러운 거죠.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의 게임화 시키는 거고 희화시키는 거고 죄책감을 완전히 희석시켜 버리는 것인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한 초등학교에 대한 폭격 아니겠습니까? 그 폭격 때문에 뭐 100명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제 여론들이 지금 막 들끓으니까 그걸 갖다가 희석하기 위해서 저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 얘기하는 게 저 기가 차는 게, 그게 뭐 이란 측의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가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원래 옛날에 이제 이란의 군기지였기 때문에 올드한 정보를 가지고 폭격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럼 전쟁 범죄고요. 그 부분을 사과할 생각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돌파한다는 게 정말 미국 국민들 수준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고, 그 저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저 다 저작권 문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거 함부로 저렇게 쓸 수 없어요. 게다가 전쟁을 미화하는데 영화를 쓰는데 그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많이 혼나야 됩니다, 트럼프는. 그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외교를 본인의 어떤 인기를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놀라고 그런 것들에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좀 만만하고 반격을 못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본인이 전쟁을 불사해서 뭔가 좀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개 권위주의 국가나 국내 정치에 어떤 능력을 못 보여줘서 인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수주의적 성향을 떼어서 본인의 인기를 떠올리려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상 이란이 하메네이 차남 모주타파가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란의 전략이라는 건 나만 못 죽어, 다 같이 죽어. 그래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만 타격하는 게 아니라 막 석유, 항만, 뭐 공항까지 무차별 지금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목재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루빨리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화면에 이 차남은 강경윤이 뭐니 성향을 분석할 것도 없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는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그런 상황인데 내란 타도님 이게 영화야? 실제 상황이다 트럼프. 이란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영화처럼 만드는 게 제정신입니까? 수루키아트님 트럼프는 사페야 진짜. 사이코패스란 얘기죠. 안진걸 소장님 진짜 미치광이 그러셨는데 정말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얘기하셨는데 소시오패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 공감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초등학생 170명 가량이 어쨌든 죽었고 전쟁에서 가장 건드려야 되지 말할 곳이 학교와 병원인데 무차별적으로 학교 공격했고요. 테헤란에 있는 가장 큰 대형 병원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이 전쟁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후달리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또 대부분의 지금 경제 물가 불만,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상황도 안 좋아서 그런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맞고 중간 선거가 어떻게 예측되냐 하면은 일단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의 다 탈환할 거다라는 예측이 대다수입니다. 상원 같은 경우도 일단 공화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숫자가 많긴 하지만 여기도 민주당이 갈 거다. 특히 이번 전쟁 때문에 무당층이 거의 다 민주당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본인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요만큼의 권력 갖고. 물론 요만큼 권력 아니죠. 미국 대통령 큰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자조적인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이 중동 사태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해결한 다음에 그냥 노벨 평화상 너 가져라 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상황 커졌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큰 결심으로 전쟁 멈추겠다 하십시오. 그리고 노벨 평화상 10개고 100개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고 저렇게 아이들이 죽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오죽하면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함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 경제력 갖고 있고 물론 군사 대국이고 하지만 이 미국이 그동안 200년밖에 안 된 역사에서 존중받았었던 이유는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 지금 다 무너뜨린 게 트럼프 아닙니까? 근데 무슨 존중을 받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화 배우 겸 감독 벤 스틸러 감독도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건 해당 영상 사용에 대해서 어떤 허가도 한 적이 없다. 사실 저것도 저작권 문제도 걸리고 그리고 전쟁은 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벤 스틸러 감독 영화 배우도 참 그 재밌는 영화들 많이 있죠. 근데 트럼프 말이 안 되죠. 네. 보니까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도 넣었더라고요, 영상에다가. 대놓고 게임도 영상에다 공습 장면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던데 지금 우려가 되는 건 이제 트럼프의 출구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생각에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뭐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뭐 차남을 갖다가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됐든 혁명 수비대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뭐 미국처럼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군이 많아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출구가 이란 안에 있는 농축 우라늄이나 핵탄두 이런 것들을 회수해 오면은 전쟁의 명분 그리고 승리를 했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할 수가 있는데 폭격을 막 때리고 놔때리고 없어요. 그게 어디 간지 몰라 지금 미국이. 그걸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이 또 지상군 투입하면은 또 피해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또 크루드족을 대신해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본다고 그러더니 또 크루드족은 또 안 한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결국에는 더 세게 때려가지고 민간인 사상자도 늘려서 사실상 협박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 외에는 수가 안 보이는데 이란이 여타 뭐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 같이 그런 수준의 국가는 아니라고요. 저는 전쟁이 계속 확대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죠. 아무리 전쟁이라도. 그런데 맨 처음에 내세웠던 명분은 이란이 핵 무장을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위협이 임박했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 이거였는데 지금 조금씩 드러나는 것 보면은 네타냐후가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위기에 몰리고 2달 뒤에는 물러나고 물러나면 곧바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 꼬드겨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여론을 확 바꾸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벌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은 이 전쟁의 끝이 뭐냐? 뭘 노리는 거냐?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쪽이라도 확실히 내놔라. 그래서 그쪽 하면은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메네이 제거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메네이를 없앴으니까 뭐 그걸 끝낸다든지 뭐 그것도 없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더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석유 때문이라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란이 중국한테 석유를 싸게 공급해 왔으니 그걸 단절시키는 게 목표 아니겠느냐. 중국과의 뭐 무역 패권 전쟁을 갖다가 또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란은 쉽게 정권 교체 뭐 누군가를 죽이면 또 제2, 3의 인물들이 계속 세워지는 형국이니까 출구를 어떻게 짜야 될지 뭐 고심은 깊어지겠지만 하여튼 민간인 희생이 커지면은 이란이 겁먹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트럼프는 욕먹는 게 더 커지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동력을 더 잃을 거라고 보고 하루빨리 전쟁을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조 대변인님, 당 차원에서는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에 가장 관심을 쓰고 있습니까? 교민들 안전? 그렇죠. 사실은 국적기도 지금 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강은식 비서실장이 UAE로부터 600만 배럴 또 석유를 긴급하게 도입하기로 한 그런 발표도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물가 안정이라든지 우리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자산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예. 각종 항공폭탄들 이런 것들도 미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중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우리도 안보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자산들을 다 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면서 조금 근데 이제 전쟁 관련해서는 또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죠. 아무튼 더 이상 우리가 이번 전쟁에 휘말리는 일 또는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뭐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주식시장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러나 교민들의 문제, 관광객들은 대체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두바이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 주재원으로 가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 내가 지금 어저께 연락을 했어요.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 대기업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무슨 한가한 소리. 지금 두바이에 막 호텔도 공격받고 이거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해도 빨리 들어오게 일단 해야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려고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다고 그래. 그래 제가 만약에 오늘까지 결정 안 하면 내가 그 기업 이름을 밝혀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두바이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지금 다 화약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뭐 사업들은 공부든 할 때 가신 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뭐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일단은 결정해서 본국으로 모신 다음에 나중에 안정되면 다시 나가면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현명한 기업도 현명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정부도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언제 끝나냐, 언제 돌파구를 모르겠다 얘기하셨는데 트럼프가 방금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란 전쟁 언제 끝날 거냐라고 했더니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 함께 공동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떠넘기네 자식이 진짜. 진짜. 아유, 그래서 참. 트럼프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걸요? 내 맴이요. 그랬을 것 같은데. 내 맘이라 하기는 본인도 민망하니까 이스라엘 총리랑 결정하겠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긴 했네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때문에 전쟁했다는 말을 인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말이 정답일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기독교 원리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다시는 이란과 전쟁할 가능성이 없다. 이스라엘의 목표 자체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과 전쟁하는 거다. 그게 수십 년간 가지고 있던 목표이자 희망이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쟁의 피해가 여파가 더 이상 우리한테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주 스피디하게 압축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더욱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강수영 변호사님, 김규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